저는 올해 51살 인천 부평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29에 결혼해서 남편과 23년을 살았죠. 남편은 건설자재 영업을 했고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다림질과 드라이클리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딸 하나 키우고 시어머니 병원비 보태고 남편 술값 대고 제 인생은 누군가의 뒤를 닦는 일로 채워졌죠. 그렇게 23년. 저는 늘 가정이 먼저라는 말로 제 마음을 접어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결혼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발인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빈소는 조문객들로 붐볐고 저는 정신없이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그때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조이금 봉투를 세고 있었어요. 제 엄마 영정사진이 바로 저 벽 너머에 있는데 그들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가에 웃음을 띠며 중얼거렸고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세종에 있는 엄마 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억짜리 집, 빚 정리, 도장 이야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 그런데 그들은 조의금을 세고 엄마의 집을 계산하고 제 도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슬픔은 조용히 가슴에 눌러 담는 것이고 요란한 울음은 다른 것을 가리는 소음일 수 있다는 것을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게 커피를 타다 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종집 이야기였어요. 상속세가 엄청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명의로 잠깐 돌려놨다가 나중에 정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집은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사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속세가 얼마나 큰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딸이 세금에 허덕이는 꼴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쥐며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끝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장?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대답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매일 저녁 귀가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적거리면 세금이 더 붙는다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도장 하나면 끝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재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 생각도 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촉도 귓가를 맴돌았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때 서재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평소에는 늘 잠가두는 방인데 저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대출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독촉장이 가득했습니다.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날짜는 최근 6개월치였어요. 한 장, 두 장 세어보니 13군데. 원금만 합쳐도 3억 8천만 원. 매달 이자만 540만 원. 제 세탁소 한 달 수익이
2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주식 투자 실패 내역, 사채 계약서, 독촉 전화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요즘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하며 세종집 얘기를 꺼낸 이유, 장례식에서조차 집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 그들에게 엄마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빚을 갚을 기회였던 겁니다. 저는 종이를 도로 집어넣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코를 고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23년을 같이 산 사람, 딸 하나 키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제 엄마를 담보로 돈줄로 생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라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종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던 그 집, 이제는 텅 빈 집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그곳에 가야만 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손때 묻은 장롱, 부엌 찬장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 엄마는 떠나셨지만 집은 여전히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즈음 침대 옆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엄마가 귀중품을 넣어두시던 곳이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엄마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표지에는 윤서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15일자 일기였어요. 사위가 혼자 찾아왔다는 내용으로 시작됐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처음엔 장모님 건강을 걱정하며 다정하게 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차도 함께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나서 사위가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답니다. 독촉장이었어요. 은행 이름이 여러 개 적혀 있었고 처음 보는 대부업체 이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딱 3억만 빌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 집은 딸인 저에게 줄 거라고 평생 모아서 딸 주려고 산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사위의 얼굴이 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정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더니 목소리가 높아졌답니다. 너무하다고, 자기를 죽으라는 거냐고,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아냐고 소리쳤다고 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답니다. 사위는 벌떡 일어서더니 혼자 집을 끌어안고 잘 살라고, 자기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라고 선언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약통을 찾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지를 못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결국 약을 2알 더 먹으셨답니다. 그리고 수첩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이다. 너는 너무 착해서 그 착함을 사람들이 이용한다. 특히 내 남편은 이미 너를 아내가 아니라 돈줄로 보고 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28일자 일기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어요. 젊은 변호사가 따님 걱정이 많으시냐고 물었답니다. 엄마는 딸이 남편 빚에 엮일까봐 무섭다고, 제 집까지 넘어가면 딸은 평생 빚쟁이 아내로 살 거라고 대답하셨답니다. 변호사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적혀 있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 집을 미리 팔아서 그 돈을 은행에 묶어두는 거랍니다. 딸 이름으로만 풀리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절대 손댈 수 없게.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 수 있다고 했어요. 딸이 이혼 절차를 밟을 때만 돈이 풀리게 하는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우리 딸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10월 3일자 일기였어요. 집 계약이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매가 12억 2천만 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떼고 나니 순수익 10억 8천만 원. 전부 유언 대용 신탁으로 묶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수익자는 오직 엄마의 딸 정윤서 한 명. 조건도 명확하게 걸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및 시가 19일체는 수익권 없음. 딸이 이혼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서 채무분리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출 가능. 변호사가 혹시 사위가 알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답니다. 엄마는 알아도 상관없다고, 이미 집은 팔렸고 돈은 묶였으니까 괜찮다고 대답하셨답니다. 이제 할 일은 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마지막 힘을 주는 것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0월 10일자 일기. 엄마가 이 글을 쓰는 지금 가슴이 자꾸 아프다고 적혀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이 수첩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강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단단하게, 냉정하게 살아야 할 때가 있다고 적었어요. 집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킬 힘은 남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제 옆에 없어도 이 돈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가 그 지옥 같은 결혼에서 벗어날 때만 저에게 올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를 이용할 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수첩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수첩을 덮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저를 압박할 거라는 것, 시어머니가 저를 구슬릴 거라는 것, 그리고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것까지. 엄마는 집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셨어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온 저는 문득 현관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홈캠이 설치돼 있었어요. 엄마가 몇 달 전에 달아두신 거였죠. 당시에 저는 왜 이런 걸 다시냐고, 혼자 계신데 무섭지도 않으냐고 물었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나이 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엄마는 증거를 남기려 하셨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으로 홈캠 앱에 접속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녹화 목록이 떴습니다. 날짜별로 저장돼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9월 15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 거실이 나왔고 오후 2시 37분경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딸 이야기.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20분쯤 그렇게 흘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커피 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다고.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다고 이번 달만 막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집은 딸인 저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3억만 막으면 된다고, 담보만 잡히면 되는 거라고, 집을 파는 게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억이 작은 돈이냐고, 평생 모은 게 그 집이라고, 사위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고, 제가 벌어온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정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험악한 얼굴로 변했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너무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바닥에 내던지더니 혼자 집을 끌어안고 잘 살라고, 자기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화면 속 엄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약통을 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그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엄마.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거실. 저는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혼자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그렇게 1시간을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나흘 뒤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를 죽인 건 병이 아니라 남편의 탐욕과 배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핸드폰 화면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22, 대학을 1년 휴학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딸이 세종에 다녀왔냐고, 외할머니 집 정리는 좀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리는 나중에 하고 엄마 물건 좀 챙겨왔다고 대답했어요. 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 화면을 켰어요. 딸은 사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받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홈캠을 스마트폰이랑 연결해 달라는 부탁이었대요. 외할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다고 하셔서 딸이 앱으로 연결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딸의 폰에도 앱을 깔아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어쨌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영상이라고 했어요. 화면에는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날짜는 10월 12일 밤 9시 23분.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아침이 10월 13일이었으니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앉아서 카메라를 보며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지켜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 인생을 빼앗기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엄마는 이걸로 제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실 것 같다고, 가슴이 자꾸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저를 지키고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서류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장 찍을 때 조심하라고, 그 사람들은 제가 읽지도 않고
도장 찍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준비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알겠냐고 엄마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진짜 다 준비하신 거 맞냐고 그렇다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그럼 아빠 말 들으면 안 되는 거냐고, 아빠가 도장 찍으라고 하는 서류는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리할 거라고, 외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는 엄마 편이라고, 외할머니도 엄마 편이었다고, 아빠는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고 말했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미 어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엄마가 열어준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엄마가 수첩에 적어두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10층 건물의 7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분한 분위기의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예약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윤서라고, 제 어머니 정미선 씨가 상담받았던 분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며 안내해 주었어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어요. 변호사는 정윤서 씨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앉으시라고 하며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사실 어머님께서 제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그러셨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어머님이 한 달 전, 정확히는 9월 28일에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엄마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사위가 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빚 때문이라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다고, 자기는 거절했지만 죽고 나면 사위가 제 딸을 압박할 거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말로 제 딸의 마음을 흔들 거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한다고, 제 딸이 빚에 엮이지 않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님이 그 길로 세종시 전원주택을 매각하셨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매매가 12억 2천만 원이었다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나니 순수익이 10억 8천만 원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 저는 그 돈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대용 신탁으로 묶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유언대용 신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살아계실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사후에 누구에게 그 재산을 줄지 미리 정해두는 제도라고 했어요. 유언장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윤서 씨,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이
수익자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나 시댁 식구들이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설계했다고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조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조건 첫째, 배우자 강태훈 및 시가 일체는 수익권 없음. 조건 둘째, 수익자 정윤서가 이혼 절차를 개시하거나 법원의 채무분리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출 가능.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그때 이 돈이 정윤서 씨 계좌로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따님이 빚에 엮인 상태로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저를 어떻게 압박할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구슬릴지, 그리고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것까지. 그래서 엄마는 출구를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저는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가 노리는 그 집은 어떻게 됐냐고. 변호사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새 주인이 9월 말에 등기까지 마쳤다고. 그들이 아무리 찾아가도 그 집은 더 이상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금 없는 집을 놓고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허공에 대고 도장을 찍으라고 닥달하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는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상담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윤서는 착한 아이라고,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그 아이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죽고 나면 사위가 분명 도장을 요구할 거라고, 부동산 서류를 들고 와서 잔말 말고 찍으라고 할 거라고, 그때 우리 윤서가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변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지금부터 할 말씀은 어머님께서 남기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님이 사위분이 도장을 요구할 거라고 예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특별한 서류를 준비해 두셨다고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를 보니 부동산 명의 정리 및 증여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겉표지는 남편분이 좋아할 만한 제목으로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정리, 증여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남편분은 자세히 읽지 않고 도장부터 찍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럼 속에 든 내용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채무 전담 각서, 유산 및 신탁 수익권 포기 확인서, 이 세 가지 서류가 들어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에 합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채무 전담 각서에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 강태훈이 발생시킨 모든 채무는 강태훈 본인의 단독 책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윤서는 연대보증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채무도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산 및 신탁 수익권 포기 확인서에는 강태훈 및 시가 일체는 고 정미선의 유산과 신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향후 어떠한 법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 끝에는 서명란과 인감도장 날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남편한테 찍게 하란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욕심 앞에서 글자를 읽지 않는다고,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보이면 첫 장만 훑고 도장부터 찍는다고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12억짜리 집이 눈에 밟혀 있다고, 그 집만 손에 넣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정윤서 씨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매일 그 얘기만 한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그때 이 서류를 내미시라고 했습니다. 거표지만 보고 도장을 찍을 거라고, 그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알게 돼도 늦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중에 속았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고,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건 본인 책임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을 속이는 일, 그게 옳은 건지 제 양심이 허락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윤서 씨, 도덕과 생존은 다르다고, 지금 선택해야 하는 건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과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저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비해달라고, 제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잘 결정하셨다고, 공증까지 준비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자기가 아는 법무사라고, 미리 연락해두겠다고, 정윤서 씨가 오시면 바로 공증 처리해 줄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혼자 연습을 시작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여러 번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떨림을 알아챌 겁니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챌 거예요.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눈을 축 늘어뜨리고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도 축 떨어뜨렸어요. 그제야 거울 속 제 모습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모습을 원할 겁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순응하는 아내. 저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표정 연습, 말투 연습, 눈빛 연습. 딸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이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연습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딸이 무슨 연습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제 마지막 연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은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외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 엄마가 만들어주신 길로 가야 해. 사흘 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좀 내달라고, 세종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자고 했어요. 저는 오늘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다고, 세금 고지서 곧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빚 다 갚고 새 차도 사고 집도 넓은 데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오후 2시 저는 세종시향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왔다고 오늘 이거 정리하고 나면 우리 다 편해진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손. 공인중개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럼 명예 이전 서류부터 확인하시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 손에 인감도장을 쥐어줬습니다. 잔말 말고 여기다 도장만 딱 찍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고 말고 세무사가 다 확인했다고 빨리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겉표지에는 부동산 명의 정리 및 증여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첫 장만 훑어봤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인주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딱!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냉큼 집어들었습니다. 승리한 표정으로.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됐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서류명의 이전 서류가 아닌데요? 남편이 되물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장에는 이혼 합의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남편이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채무전담 각서 또 넘겼습니다. 유산 및 신탁 수익권 포기 확인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속였냐고, 이게 뭐냐고 고함을 쳤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엄마 거실이 나왔고 남편이 엄마에게 고함치는 모습이 재생됐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는 장면까지.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를 담보로 받다고,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받다고, 그래서 엄마가 쓰러지시고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23년 동안 제게 뭘 했냐고, 제가 번 돈 다 쓰고 빚만 쌓아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냐고, 우리라고 하냐고 외쳤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사람을 이렇게 안 한다고, 장모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는다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서류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효라고, 자기가 속은 거라고, 이혼 서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고, 방금 강태훈 씨가 서명하신 서류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고 정미선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명한 이상 번복할 수 없다고,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건 본인 책임이라고 설명했어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조를 언급하며 의사표시의 효력은 표시된 내용에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이미 완료됐다고,
정윤서 씨가 이 사무실에 오기 전에 사전 공증 절차를 밟아뒀다고 법무사 확인도 받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집은 어떻게 된 거냐고, 세종집 팔면 되지 않냐고 외쳤어요. 공인중개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이 끝났다고, 고 정미선 여사께서 생전에 직접 오셔서 다 정리하셨다고, 지금 주인은 따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에 있냐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 판 대금은 이미 유언대용 신탁계좌에 묶여 있다고, 정윤서 씨가 지정한 조건이 아니면 세상 누구도 단 1원도 못 건드린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20억이라고, 자기 아파트 20억이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딴 서류는 효력이 없다고, 법원 가서 다 뒤집을 거라고 외쳤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라고, 하지만 승소 확률은 0%라고 말했어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 도장까지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강태훈 씨가 혼인 중 발생시킨 모든 채무는 강태훈 씨 단독 책임이라고, 정윤서 씨는 연대보증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수고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 모든 걸 예상하신 건지. 변호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사위분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모든 출구를 만들어 두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출구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변호사는 집을 지키려 하지 않으셨다고, 따님을 지키려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전부 문 밖으로 꺼냈습니다. 옷, 신발, 골프채, 시어머니가 제 돈으로 사간 가전제품까지,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엄마 생일과 제 생일을 조합한 숫자로. 잠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어머니도 같이 있다고 애원했어요. 저는 인터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울먹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을 운운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 협심증 있는 거 알면서 그 상황까지 몰고 간 사람이 무슨 정이냐고, 당신 짐 다 내놨으니까 그거 들고 당장 꺼지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빚은 당신이 갚으라고, 저는 이제 당신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자기 집이기도 하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이 집은 제 엄마가 전세 보증금 보태주신 제 집이라고, 당신 이름은 등기부에도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문을 발로 찼습니다. 쿵, 쿵. 저는 미리 준비해둔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냐고, 집 앞에서 전 남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경찰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내쫓았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집 명의가 누구 거냐고. 남편은 아내 거라고 대답했어요. 경찰은 그럼 주인이 나가라는데 나가야 한다고, 더 이러시면 주거침입으로 입건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끝에서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떠났어요. 저는 그제야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석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강태훈 씨가 정윤서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정윤서 씨에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주장했어요.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강태훈 씨가 고 정미선 여사를 압박한 영상 증거라고, 그리고 이건 강태훈 씨의 채무 내역이라고, 총 3억 8천이라고, 이 빚을 정윤서 씨 몰래 만들었고 처가 재산으로 갚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이 소리 지르는 모습, 엄마가 쓰러지는 장면.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강태훈 씨, 이게 사실이냐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정한다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강태훈 씨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강태훈 씨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정윤서 씨는 연대보증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신탁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윤서 님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당자가 이혼 판결문과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됐다고, 고 정미선 여사께서 설정하신 조건이 충족됐다고, 신탁금을 인출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담당자는 총 금액이 10억 8천만 원이라고, 이자까지 합치면 1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1억.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남기신 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담당자는 고객님께 드릴 편지가 하나 있다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내 딸 윤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윤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23년 동안 정말 잘 참았어. 착하게, 순하게, 가족을 위해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너를 위해 모은 거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세탁소 정리하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 우리 서연이랑 둘이서 조용히 살아. 누구 눈치 안 보고. 엄마는 하늘에서 널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웃으며 살아.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탁소를 정리하고 인천 부평구 골목 어귀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미선. 엄마 이름이에요.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가 있었고 딸이 직접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어요. 딸은 대학 복학을 미루고 저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학교는 나중에 가도 된다고
지금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딸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들은 빵이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예전에는 좀 어두워 보였는데 지금은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좀 편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원해 주셨어요. 잘 살라고, 딸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었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변호사님이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님은 다행이라고,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전 남편 소식 들으셨냐고. 저는 아니라고, 관심 없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님은 그러시냐며 자기가 우연히 들었는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더라고, 결국 집도 빼앗기고 지금은 고시원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명품 가방 다 팔아서 빚 갚는 데 썼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항상 가혹하다고, 하지만 정윤서 씨는 살아남으셨다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커피값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시라고 말했어요. 네, 변호사님도요.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딸과 함께 카페 조명을 껐습니다. 밖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딸이 피곤하냐고, 오늘 손님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쁜 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잘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외할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 옆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 지내요.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인생,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돈 걱정, 자식 걱정 다 잊고 편히 쉬세요. 딸도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외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엄마 지켜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그 사랑이 저를 살렸고 이제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정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와 용기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미선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딸이 만드는 빵은 오전에 다 팔리고 저는 매일 새로운 메뉴를 연구합니다. 저는 이제 52살.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어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재혼 생각 없으시냐고. 저는 없다고,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그러냐며 웃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누가 옆에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행복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지켜주신 제 인생을 저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딸은 주방에서 빵을 굽고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 저는 그 햇살을 보며 엄마에게 속삭입니다. 엄마, 저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남편은 23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보여준 건 탐욕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정은 눈물이 아니라 태도로 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요란하게 우는 사람보다 조용히 준비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 엄마는 말없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셋째,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기록과 서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을 잘못합니다. 하지만 증거와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넷째,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릅니다. 저는 23년 동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이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냉정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1살에 이혼하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엄마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세상은 준비된 사람의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